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채널을 평소 애청하는 애청자이자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여름이 다가오니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나 오늘은 이렇게 글을 쓰는 사연자로 나서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는데요. 제가 살아온 지역은 봄이면 흐드러지게 꽃이 피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시골 지역입니다.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은 거기서 아직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퍽퍽한 도심 생활을 하다 보면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곳이 아닌 자연이 아름다운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곳에서 친정 가족들과 오순도순 사는 그런 꿈이 있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는 남편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제게 정말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이야기를 낱낱이 폭로해 드릴 예정이에요. 남편과는 고향 친구로 만나 인연을 유지해 오다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먼저 대시를 하게 된 경우인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장난을 치나 해서 거절을 했었어요. 내가 무슨 너랑 결혼이야. 연애도 아니고 무슨. 난 너 남자로 본 적 없어. 미수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나랑 만나봐. 그럼 곧 결혼하고 싶어질걸? 남편은 제가 좋다며 일하는 식당마다 쫓아다니며 구애를 해댔습니다. 오죽하면 식당 사장님에 이어 손님들까지 다 알게 되어 한번 만나보라 너스레를 떨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오로지 친구라고만 생각했던 사람과 손을 잡고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계속 거절을 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저에게 통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1년간 구애를 해오니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길로 1년간 만나오다 덜컥 아이가 생겼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미숙이 쟤랑 결혼을 한다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 우리 제식이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덜 떨어진 반푼이랑 결혼을 한다 하는 거야? 엄마, 이 사람 뱃속에 저희 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할 거고 엄마도 그래 알아두세요. 고향에선 몇 번 배웠지만 도심으로 나온 이후엔 못 배웠던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오랜만에 뵌 날 저는 들고 갔던 한우 고기가 무색하도록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제 등장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시아버진 옆에서 킁킁거리며 말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더군요. 오빠, 아니 갑자기 미숙 언니를 데려와서 임신했다고 하면 엄마가 참 좋아하겠다. 어쩜 일을 그렇게 생각 없이 처리해? 오빠 그 막무가내 성격 언젠가 한번 사고 칠 줄 알았는데 대형 사고다, 대형 사고야. 시누이 또한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어렸을 적에 봤던 시누이는 이쁘장하고 말도 잘 듣는 유순한 아이였던 것 같은데 변해도 너무 변해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절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시댁이 저희와 같은 고향에 살다 도심으로 나가면서 시아버지가 회사를 차리셨는데 그 덕택으로 시댁이 잘 살게 되었고 남편 또한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무려 변호사였습니다. 엄마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된 거 애를 지우라 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지. 그냥 숙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한참을 시어머니를 설득하셨고 덕분에 저는 남편과의 결혼엔 성공했지만 찝찝한 마음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서 신혼집을 차렸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공장에서 식당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온 돈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욕을 해대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손해지. 손해야. 네가 가져온 그 쬐끄만 돈으로 혼순이 뭐니 하며 별 볼 일 없는 거 집에 들여다 놓은 거부터가 난 아주 짜증이 난다. 우리 아들 선자리로 최소 제약회사 외동딸이 들어왔었는데 어이구, 그놈의 애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무슨 봉변이라니.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손주인데 말씀이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기막혀. 내가 말씀만 심하지? 예, 내일 우리 집에서 요 옆집 정미 아줌마랑 김치 담글 거니까 새벽부터 나오거라. 늦장 부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가 저렇게 대놓고 저에게 면박과 구박을 주는데 옆에서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마치 옆집 무슨 개가 당하는 것처럼 멀거니 쳐다만 보더라고요. 며느리 대접까지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남편에게 이를 토로해 봤지만 남편은 어머니 아버지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며 조금만 참아달란 말만 되풀이했고요.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 아빠 보수적인 분들이시잖아. 거기다 내가 장남이니 얼마나 애주중지 키웠겠어. 당신은 그 생각까지는 안 들어? 그러니 조금만 당신이 참아줘. 참는 거 하나는 당신이 또 잘하잖아. 연애 때 그렇게 저를 쫓아다니며 좋다고 하던 사람은 어디 갔나 싶어 저도 울컥 화가 올라왔네요. 이후에도 남편과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김장날이었는데요. 임신한 몸으로 힘들게 김치를 담그고 있는 걸 보면서도 당시 집에 있던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한 손도 거들지 않고 아이스크림만 쭉쭉 빨아먹고 있었어요. 외려 옆에 온 시누이가 이런 말이나 하며 툭툭 사람 성질을 건드려 대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새언니, 언니는 시집 진짜 잘 온 거예요. 우리 집이 잘 사는 건 알죠? 오빠 직업도 짱짱하고 우리 집안도 이런데 언니같이 복 받는 사람이 또 어딨어요? 그럼 걔가 조선시대였으면 천민이 양반집에 시집 온 거나 다름없는 거다. 옛날이었다면 가당치도 않았겠지만 너 오늘 그 김장김치 아주 싹싹 버무려 놔야 한다. 그거라도 잘해야 이 집에 들여온 보람이 있지. 김장김치를 담그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곳에서 당한 서러움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엉엉 울며 들은 말들을 전부 내뱉었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 된 나한테 그 중노동을 시키면서 내가 천민이라느니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 내가 천민이야? 아니, 우리 엄마 말씀은 그게 아닐 거고. 아무튼 난감하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게. 하지만 남편의 말은 정말 말뿐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단도리를 시켰더라면 저에게 전화가 오시든 난리가 날 터였지만 시댁의 태도는 전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를 털어놓을 곳은 친정 부모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친정 부모님은 싹싹하게 인사하러 온 남편은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상견례에서 보인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시곤 늘 제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계셨어요. 미수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여자가 그렇게 변했을 줄은 몰랐다. 아니, 사돈이라 불러야 되겠지만 상견례 때도 어찌나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자기 자식 자랑만 하든지 네가 부족하다는 걸 대놓고 말하는데 정말 결혼 엎어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았지 뭐니. 그래도 여자는 시집 가면 그 집 식구 되는 거니 잘 모시고 살아라. 네가 잘하면 언젠가 사돈도 널 이쁘게 봐주실 게야. 저희 부모님은 옛날 분이시기에 한숨을 쉬면서도 제게 참으라 하셨어요. 저도 그 시절엔 엄마까지 그리 말씀하시니 그러고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쪼개지는 진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시부모님은 똑같으셨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대청소할 일이 있다며 서둘러 오라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어머님 무슨 일인데요?
아니 글쎄 우리 둘째 놈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지 뭐니. 근데 글쎄 직업이 의사란다. 의사. 세상에 이게 무슨 떡이니. 아이고 내 평생 이런 날이 다 오네. 너 얼른 와서 반질반질하게 다 닦아놓고 새벽에 와서 음식 준비까지 나랑 같이 하자꾸나. 우리 둘째 아가가 뭘 좋아하려나. 네, 그간 장가를 못 들고 계시던 둘째 도련님께서 의사 예비 동서를 데리고 온다 하시는 거였어요. 데려올 동서가 의사라고 하니 시어머니 입은 귀에 찢어질 듯 걸려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청소며 음식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무슨 임금님 수라상을 차리는 줄 알았습니다. 반찬 가짓수면 도대체 몇 가지인지 새벽 5시에 출발해 시작한 음식 준비가 낮 12시가 되어서도 끝나지 않더군요. 결국 기름전내를 온몸에 덕지덕지 붙인 5시가 되었을 때쯤에야 일이 끝나고 잠시 쉴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예비동서의 등장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셔서 마치 보석을 어루만지듯 동서를 대하시는데 참 저를 대했던 태도와는 상반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서와 저의 비교도 시작이 되었죠. 동서와 서방님이 결혼을 하고 한 식구가 되자 시어머니는 마치 이때다 싶은 심정으로 동서에게는 건강식품이며 옷이며 잔뜩 선물하시더니 저에게는 부엌에서 되도록 나오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순한 양도 건드리면 뿔을 들이받는다고 하잖아요. 제게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 우리 둘째 아가가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니 보양식 좀 끓여놔라. 거기 재료는 다 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너만 일 시킨다고 불만 갖지 말아라. 네가 손윗사람이니 모범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거다. 네가 끓였다고 말은 해주마. 당시 동서가 몸이 조금 안 좋은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를 기똥차게 눈치채시곤 보양식을 해줘야 한다며 갖은 부산을 떠시더니 저에게 모조리 일을 떠맡기시더라고요. 여기서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동서가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동서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저를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감기에 걸려서 형님 고생시키네요. 사실 저 그렇게 많이 안 아픈데 이거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 조금 쉬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야 동서 괜찮아. 아픈데 얼른 쉬어. 그러다 내가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겠어. 아니에요. 저 약 먹고 와서 정말 괜찮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원래 이러신가요? 아가씨도 그렇고 아무도 도우려 하질 않네요. 형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은데도. 동서라도 알아주니 고맙네. 동서 눈에 내가 참 미련해 보이지? 나도 동서 보기가 민망스럽네. 시집 와서 이런 고생길이 열릴 줄 몰랐는데 참 사는 게 쉽지 않네. 동서 그럼 미안하지만 설거지만 부탁할게. 사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30분만이라도 누워있다 나와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끊어질 것 같은 허리에 주섬주섬 파스를 붙이고 겨우 누워있던 찰나 동서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제가 억지로 떠민 일인 줄 아시고는 난리가 난 겁니다. 시어머니는 생각이 있냐면서 어떻게 손윗사람이 되어 아픈 아랫사람을 부릴 수 있냐며 침을 튀겨가며 삿대질을 하셨고 급기야 2년 전년 요까지 튀어나오셨습니다. 동서가 옆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가 자처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터진 것인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픈 동서를 왜 일시키겠어요? 동서도 계속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시려는 거예요? 제가 이 집 들어와서 어디 어머님 아버님 말씀에 토 달고 시키신 일 안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지금껏 다 들어드렸잖아요. 그럼 적어도 저를 의심하진 마셨어야죠. 어머님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절 못 믿으시겠다면 죄송하지만 전 두 분이 원하는 며느리가 아닌 것 같네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더는 시댁에 오고 싶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울컥하여 내뱉은 말이었지만 막상 내뱉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 말에 시모도 시누이도 벙찐 표정이 되어 뭐라 할 말을 못 찾고 있더군요.
저는 앞치마까지 바닥에 집어 던지고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선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내려온 사실보다 제 몰골에 더 놀라셨는지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것이냐고 하시더군요.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저는 이 말 한마디를 하곤 시댁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는데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었고 아버지는 당장 사돈댁으로 쳐들어가겠다며 난리를 피우셨어요. 아버진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까지 거셨는데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반응은 가히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아니, 사돈께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으면 그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걔가 이런답디까? 얘가 오늘 아픈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일까지 시키려 들며 괜히 텃세를 부리려 하는데 내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사돈은 자식 교육부터 똑바로 시키셨어야죠. 농사만 지으셔서 그런가? 그 방면에서는 아이 까막눈이신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이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분명 젊은 시절 두 분께서 서로 아시는 사이였고 그때는 정답게 멍을거리도 주고받던 사이였다고 하시는데 아버진 시어머니가 무슨 악귀에라도 씌인 것 같다며 저에게 급기야 이혼하란 이야기까지 꺼내셨어요. 아버지로선 귀한 딸 자식이니 그렇게 말할 만도 하셨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혼을 했다면 조금 덜 고통스러운 길이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눈에 어른거리는 아들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어요. 그날 저를 데리러 온 남편은 앞으로 시부모님하고는 최대한 말 섞지 말라며 명절날만 가는 걸로 하자고 눈치를 보며 달래는데 이런 남편이라도 아이에게 아버지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품 안에 든 아기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장가갈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그 후로부터 시댁에 들리면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들리도록 저런 버릇없는 며느리가 어딨냐고 혀를 차댔고 온갖 일을 시켜댔죠. 변기솔로 똥을 닦아라, 이불 빨래를 해라 등등 어쩌다 한 번 보는 명절에도 그렇게 일을 시켜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아버지가 가세하기 시작한 게 변화라면 큰 변화였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그날 그러고 나간 것이 충격이었는지 원래는 주전부리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나선 고맙다는 말이라든지 고생했다 말 정도는 해주셨는데 이젠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제가 못 들을 거라 생각했는지 제 뒷모습을 향해 조그맣게 중얼거리시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쫓아낼 수도 없고 저 무지란 걸. 그 말에 너무 기가 차 심부름한 담배를 책상에 올려놓곤 한 소리를 해버렸답니다. 그날은 동서와 서방님까지 모여있는 명절날이라 저도 참으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버님, 안 쫓겨난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뭐야? 너 이제 네 시어머니의 모자라면 하다못해 네 시아버지한테도 막대하는 거냐? 너는 위아래도 없어? 이때 남편은 왜 시아버지에게 대들어 일을 크게 만드냐며 오히려 타박을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 심지어 남편까지 내 편이 아니란 생각에 정말 세상에 나 혼자 외떨어진 기분이 들어 더 마음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둘째 동서만이 저를 찾아와 미안해하곤 했어요. 형님, 저 때문에 그날 그런 일까지 당하시고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둘째 동서는 자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시부모님의 타박도 막아주고 우리 아들 선물까지 틈틈이 챙겨주더군요. 저는 친정 여동생이랑 사이가 무척 좋았다가 떨어져 살며 조금 소원해졌는데 동서를 보면 그 여동생이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동서가 선의로 베푸는 행동들에 저 역시 마음이 동했죠.
그렇게 동서와는 자주 만나지 못해도 서로 전화로 가끔 안부를 전하며 끈끈한 정을 이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동서 역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인지라 많이 기뻐했어요. 저도 동서가 저희 아들을 보며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 했다는 걸 알았기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요. 동서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터라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나와선 혼자 몸을 추스리려고 하였는데 이때 저는 동서가 그간 절 도와준 것이 고마워 간간히 집에 들려 도와주기도 했어요. 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땐 동서만큼 제게 따뜻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론 출산 선물도 따로 현금으로 챙겨주었고요. 아기용품을 줄까 하다 아무래도 그런 건 알아서 샀을 것 같아 현금으로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시어머니가 몸에 좋은 한약을 지어왔다며 동서 집에 와 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현금을 건네는 제게 무엇이 못마땅하셨는지 네 형님이 시부모 용돈은 턱턱 못 내놓으면서 참 출산 선물 그건 챙겨주나 보네. 물론 둘째 아가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긴 하지만은 걔가 돈을 좀 헤프게 쓰는 감이 있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야. 내 아들 등골 휠까 봐. 하며 저 들리는 앞에서 험담을 하시더군요. 아마도 시아버지께서 요즘 용돈을 적게 주어 생활비가 부족하신지 저러시는 모양이었지만 못 들은 척 무시해버렸답니다. 구박하고 막말이나 하는 시부모님 용돈은 생신이나 명절 아니면 절대 따로 챙겨줄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다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욕해줄 동서가 있었으니 든든하기도 한 건지 어느 순간부턴 예전처럼 상처도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구나 정도로 넘기게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져버린 것이었죠. 다시금 남편과의 분쟁에 불이 붙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저희 부부에게 2천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2천만 원이라뇨?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저희도 요즘 형편이 힘들어서요. 아니, 달라면 줄 것이지 뭐가 그리 부담스러워. 남편이 변호사이긴 했지만 친구 사업에 잘못 투자해 큰 돈을 잃었고 저는 아직 크지 않은 아들을 돌보느라 어디에 나갈 수도 없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알겠다며 갑자기 자기가 어떻게든 빌려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야 내 아들이지. 고맙구나. 너는 네 시누이가 이번에 결혼 못하면 노처녀로 굶어 죽기 딱인데 뭔 돈이 그리 아깝다고 뻗대니? 이러다 우리 딸 결혼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저는 황당해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지금 남편이 벌이론 택도 없는 자금이었고 지금 나가는 돈으로도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는 형편에 무슨 2천만 원씩이나 준다는 말인가요? 저와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러버린 남편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워 그 자리에서 그만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어디서 돈 빌릴 데 없어요. 지금 대출을 생각하나 본데 저희 집 대출로 받은 돈이 이미 어마어마해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뭐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새언니 나 이번에 시집가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요? 거긴 다 박사에 교수에 심지어 시아버지는 대학 총장이라고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혼수로 겨우 몇백 들고 가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나도 맞춰가야 면이 선다고요. 몇백이요? 아가씨가 왜 몇백을 들고 가요? 어머님, 말이 나와서 그런데 아버님께서 충분히 해주실 여력이 되시잖아요. 왜 저희한테까지 부탁하시려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거리시다 시누이와 약속이라도 한 듯 말하길 회피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랬어요. 너무 반응이 이상해 돌아오는 길 남편을 재촉했더니 더듬더듬 말하더라고요. 건재한 줄 알았던 시아버지 회사가 지금 많이 어려워 집에 생활비를 못 갖다 준 지 꽤 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라도 나서서 어떻게라도 시아버지 회사를 살려야 할 형편이라며 저에게 시누이 결혼 자금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묻는데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정이라면 일찍이 저한테 상의하고 결정했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 사정이 이러하니 장남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냐고 하는데 전 더더욱이나 동의할 수 없었어요. 가뜩이나 저를 야단치고 늘 못 믿었게만 여겼던 시부모님이신데 사정은 안타깝지만 시누이까지 챙겨줄 마음이 도통 들지 않았어요. 당신 우리 애가 먼저야? 아님 시댁이 먼저야? 당신 그때 투자 잘못해서 큰돈 잃었을 때 나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 당신 자존심 생각해서 우리 집부터 생각한다면 그 큰돈은 절대 허락 못해.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 몰래 시댁에 돈을 갖다 주어버렸더라고요. 저는 몇 달간이나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나중에 아가씨의 결혼식장에서나 알게 되었답니다. 아가씨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요. 너무 분에 차 남편을 찾아갔지만 남편은 나중에 말하자며 더듬대더니 도망가 버리더군요. 그 후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대판 싸우게 되었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부부야. 경제적인 건 서로 공유하고 속이는 일 없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내가 무슨 뒤통수를 쳐? 내 동생이 어렵다는데 그럼 오빠로서 보고만 있어? 당신이야말로 인정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지. 당신 가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 뭐? 당신 기막힌다. 우리 친정이 어렵다고 할 땐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던 사람이 이젠 자기 집안 일이라고 발벗고 나서는 거야? 우리가 지금 부부 맞아? 사실 저희 친정이 농사가 잘 안 되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은커녕 제가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 부탁했을 때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올 때마다 그렇게 사위하며 온갖 진수성찬을 내어주시고 남편 생일 땐 용돈까지 붙여줬는데 말이죠.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시부모님의 등살까지 견뎌야 한다 생각하니 이제는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한창 실랑이 끝에 더는 못 살겠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해버렸는데 남편은 잘 됐다는 듯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나야 좋지. 내가 뭐 아쉬울 거 있는 줄 알아? 변호사 남편 얻어 이 정도로 살고 있음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나도 별 볼 일 없는 배경 가진 당신 필요 없어. 안 그래도 내 부모 개똥으로 하는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서 새 여자로 갈아타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잘 됐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저는 더더욱 열이 올라 질세라 쏘아붙였습니다. 정말 정이 뚝 떨어져 이젠 아이가 있든 없든 이혼을 보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대로 참고 산다면 제 남은 인생이 너무 불쌍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울음소리에 저나 남편이나 당황해 방으로 달려갔는데 글쎄 아이가 자기 머리를 쿵쿵 찧어대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머리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너무 놀라 아이를 들추었고 그대로 병원에 달려갔는데요. 병원에 도착해 아이가 이런저런 검진을 받는 동안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삼 제가 너무 죄인같이 느껴지더군요. 남편도 같은 심정인지 별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을 나오면서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싸우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저와 남편 눈도 마주치 못했어요. 태석아, 엄마 봐야지, 응? 왜 엄마를 못 봐? 나 밥 먹을래. 아이는 저와 남편이 무서운 듯 방문까지 꼭 걸어 잠그고 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아이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스스로에 대해 자괴감이 느껴져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이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이 조금 어눌해져 정신과 검진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정신과 선생님께선 아이에게
부모의 싸움은 마치 전쟁과 같은 위험 상황을 겪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론 아이가 보는 곳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마셔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선생님 앞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죠. 남편 역시도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론 많이 자제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저에겐 막 대했을지라도 자기 아이는 애틋하게 생각했거든요. 자기도 홧김에 이혼이란 말을 내뱉긴 했지만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었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부부 사이가 조금 봉합되는 듯 보였습니다. 허나 아이가 나아지고 나중에 조심스레 이 일을 동서에게 털어놓았을 때 동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화를 냈어요. 아가씨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형님한테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던데 아주버님 정말 도가 지나치셨어요. 모르겠어요. 형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며 시댁살이 하시는데 아주버님까지 그러시니 전 형님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아이는 괜찮아요? 동서가 그리 말해주니 마음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어렵고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시부모의 시누이에 더 버틸 여력이 없었는데 정말 아이란 끈 하나로 살아도 되는 걸까? 스스로도 많은 갈등과 의문이 생기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시누이가 시집 가고 나서 적적하신지 괜히 가족여행을 가자느니 하며 언젠가부터 여행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수발을 누가 들진 뻔했기 때문에 전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나서더라고요. 다분히 비아냥거리면서요. 그래, 엄마, 우리 엄마 요즘 많이 외로웠는지 안새가 어두워진 거 봐. 내가 안 챙겨주니까 아무도 엄마를 안 챙겨주나 봐. 에휴, 이럴 땐 큰며느리가 나서서 시어머니 챙겨주고 그래야 하는 건데 말이야. 엄마, 미안해. 대신 우리 제주도로 여행 가자. 내가 엄마 모시고 좋은 곳, 맛있는 곳 돌아다닐게. 아가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시집가서 얌전해지신 줄 알았는데 여전하시네요, 정말. 이제 나이도 드셨으면 말 정도는 가려 하실 줄도 알아야죠. 저도 이때는 아이도 커가고 있겠다, 나이도 들었겠다. 시댁에 하고 싶은 말은 당당히 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어 꾸짖었습니다. 결혼 자금을 받아놓고도 고맙단 말 한마디 없는 시누이가 괘씸하기도 했지만 어른들 다 모인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니 화가 나더군요. 그러자 가재는 개편이라고 시아버지가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거 아니라며 시누이 편을 들고 나서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부글부글 끓어 저를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남편이 그나마 중재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였죠. 서로 이혼은 최대한 보류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너도 그만해라. 네 새언니인데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되니? 네 새언니가 명절이나 생신을 안 챙기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해. 남편의 말에 시누이는 입을 삐죽 내밀더니 흥하며 냅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당분간은 여행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시누이는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게 화가 났는지 명절날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툴툴거리며 저를 뜯지 못해 안달이더라고요. 제가 입고 온 옷이 시장 옷이냐 그런 말들로요. 언닌 센스 좀 키워야 한다니까요. 명색의 변호사 아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보겠어요? 저 봐봐요. 늘 패션 트렌드 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 네 시누이 말이 맞다. 넌 옷 좀 잘 갖춰 입어라. 내 아들 괜히 욕먹이지 말고. 시누이가 한마디 하면 시어머니도 한마디.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아이 앞에서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두 어른들이 제 자식 앞에서도 그러니 어느 순간부턴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제 자식이 커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뭐라고 생각하겠나요? 지금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창피함을 모르는 인간들이었죠. 오히려 아이가 한 번씩 이런 말을 해 시누이 입을 막아버렸는데
웃음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만해요, 고모. 고모 입은 옷도 아주 별로예요. 남자들은 그런 옷 안 좋아해요. 아니, 얘가 뭐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적나라하게 내뱉는 말에 신우의 귀가 아주 새빨개졌죠. 시어머니도 차마 손주가 하는 말이니 뭐라 못하고요. 참 아들이 든든했답니다. 그러던 때 집안에 심각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갑상선 암을 선고받으신 일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온 가족을 소집해놓고 갑자기 곡을 하시기에 혹여나 시한부 선고라도 받은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우시며 저까지 들먹이셨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응? 아휴,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게 다 암으로 왔나 보다. 큰 며느리 눈치 보고 자식 키우며 힘들어 사느라 이렇게 된 거야.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하늘도 무심해라. 하지만 제 눈치를 보셔 암이 생기셨다 한 분이 그날부턴 전화를 하시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읽어달라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마음속으론 정말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병에 걸리니 약해지셨나 보다 하여 한 번은 저드리는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렸어요. 남편 역시 자기 엄마가 병에 걸렸다 하니 급격히 기분이 안 좋아졌는지 매일이 적이압이었어요. 저는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가끔 찾아오는 시어머니, 남편을 위해 매일 정성스런 밥상을 차려냈답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자 최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밥상을 보고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중얼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수술이란 공포에 질리신 건지 확실히 연약해진 모습을 보이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 날짜는 3달 뒤로 잡혔는데 수술 당일엔 시누이와 남편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더니 순순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 뵙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제가 시댁에 방문한 날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목소리를 내는 게 아프셨는지 그런 듯 했는데 그 종이엔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날 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가득 욕을 하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넌 내가 병까지 걸렸으니 만만했니? 내가 아주 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수발은 못 들 망정 이제야 찾아와서 얼굴을 빼꼼 내밀 수가 있냐? 그러고 가서 마음이 아주 편하디? 수술 받기까지 제가 차려드렸던 그 집밥이며 읽어드린 성경 구절이며 그 모든 노력은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꼭 깨물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간다고 해서 제가 가지 않은 거예요. 어머님도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종이에 다시 휘갈겨 쓰셨습니다. 망할년이라고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모든 분노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더군요. 저는 나름 좋은 마음으로 밥도 차려드리고 집도 치워드리기 위해 간 거였는데 말이죠. 집에 와 있던 시누이는 마침 이 광경을 보곤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어머, 새언니 이제야 와서 뭐해요? 엄마 많이 화났어요. 언니가 오길 기대했는데 안 왔다고. 참, 우리 엄마 불쌍하다 불쌍해.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고 말이야. 엄마, 대신 내가 잘해줄게. 딸이 출가 외인이란 말은 다 옛말이야. 아가씨,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못 들으셨어요? 뭘요? 시누이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 못하더라고요. 달했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그냥 그대로 집 밖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뒤로 시어머니가 욕하시는 소리가 한 다발 들려왔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은 채 꿋꿋이 걸어갔어요. 다신 명절 외엔 방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여지없이 시어머니의 생신은 다가왔습니다. 하필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생신까지 겹쳐져 마음이 더욱 불편했는데요. 동서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생신상 차려드리길 원하는 것 같다고요. 전화 동서의 입에서 동시에 한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 원하신다면야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께서 한 차례 암에도 걸리셨겠다. 이젠 정말 진짜 며느리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시다며 진수성찬으로 차려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요. 아무쪼록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인지라 동서와 함께 상을 차리고 겨우 한술 뜨고 있었는데요. 일이라곤 하나도 돕지 않았던 시누이가 상이 다 차려졌을 때 즈음에 와선 명랑한 목소리로 또다시 그놈의 여행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여행 못 가서 섭섭하지 않아? 그러지 말고 우리 물놀이라도 가자.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바람도 쐬고 어때? 아이고 됐다. 그거 가면 우리 첫째 며느리가 좋아하겠어? 엄마는 며느리 눈치 보여서 못 간다.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연히 좋아하지. 새언니도 좋죠? 우리 오랜만에 송추 계곡으로 가요. 내가 갔다 온 친구 말 들어보니까 물도 엄청 깨끗하고 시원하대요. 거기서 고기도 먹고 그러자, 응? 시누이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송추 계곡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에 종이 친 것처럼 딩딩 골이 아파오더군요. 당연히 가기 싫었지만 어쩔 도리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간 계곡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 인생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진 상상도 못했답니다. 다행히 계곡을 간단 말에 아들도 좋아하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곡에 도착하기 전부터 야단이 일었는데요. 저희 집 차가 큰 차량이어서 시부모님을 저희 집 차에 태우고 시누이는 동선의 차에 타 두 차로 가기로 했는데 시부모님이 가는 내내 말썽을 부리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중간중간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둥, 왜 이렇게 음악이 우중충하냐는 둥, 온갖 말로 괴롭히더라고요. 나 좋아하는 트로트로 틀어봐라. 넌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 그런 젊은 애들 노래 들어서 흥이 나겠어? 오랜만에 나도 물놀이 나가보는 건데 벌써부터 기분이 가라앉는다. 그래, 아님 며느라가 네가 불러보든가. 아니다, 너 음치라고 했지? 에이, 그럼 됐다. 부르지 말아라. 괜히 가기 싫어질라. 장난스레 하시는 말이라도 저희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그렇게 괜히 퉁을 주니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이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에 기분이 나빴는지 제 손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정말 아이 때문에 참으며 갔네요. 그런데 문제는 계곡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저희는 예약한 펜션에 가서 미리 짐을 놓고 저는 그 전날 장을 봐둔 것들을 주섬주섬 펜션 냉장고에 넣어 놓았습니다. 고기류는 밖에 놔두면 상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펜션에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여 일정 비용을 주고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로 모두 합의를 한 것이었고요. 근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수육이 먹고 싶다며 메뉴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수육을요? 그래. 생각해보니 2만 원이나 추가해서 바베큐 구워 먹을 거면 그냥 수육해서 먹지. 그게 더 부드럽고 맛도 있는데. 그네 네가 수육 잘한다 하지 않았냐? 네 시어머니도 아팠는데 어디 며느리로서 솜씨 좀 발휘해봐라. 시누이도 수육은 썩 내키지 않는지 조금 있다 계곡 물소리 들으며 닭백숙을 먹을 건데 고기는 구워 먹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집불통 시아버진 이빨이 안 좋아 고기 씹는 게 불편하다면서 계속해서 수육을 외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동서와 저는 근처 마트에 가서 앞다리살을 비롯한 필요한 재료들을 다시 사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온 재료들을 넣고 있자 시어머니가 다가와 예, 네 동서 시키지 말고 네가 해라, 네가. 괜히 손이 사람이다 뭐다 해서 텃세 부리려 하지 말고 마트도 너 혼자 갔다 오면 될 것을 알아들었니? 라고 말하더라고요.
동서는 옆에서 민망해하며 그러지 않았다고 허둥대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텃세 부리는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서랑 저 사이 좋아요. 그런 일 없을 거 아시잖아요. 얼른 아가씨랑 시간 보내세요. 네가 참이나 그러겠다. 내 수술날도 안 왔으면서. 사람이 하나를 보면 둘을 알지. 역시나 수술날 안 오신 걸 마음에 두시고 그러시는 거였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셀카를 찍기 위해 동서까지 데리고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뒤처리는 모조리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서 수육에 곁들일 샐러드를 비롯해 수육까지 정성스레 삶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 가족들은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백숙을 먹는 동안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나중에 제 입에 고기를 한 점 넣어주는데 괜히 제 처지가 서럽기도 했습니다. 허나 마음은 아팠지만 조금 추스리며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저도 오랜만에 쉼을 갖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마침 남편이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전 둘이 서로 물을 끼얹으며 노는 모습을 열심히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도 들어오라 손짓하더라고요. 엄마도 와. 물 너무 시원해. 아들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자 저도 웃으며 대강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벌어진 거죠. 예, 넌 놀 자격도 없으니 물놀이 하지 말고 수육이나 삶아. 어디 끼려 하고 있어? 아까 보니까 수육 맛이 아주 거지 같던데 어디 일을 그따위로 하고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를 물로 밀어 빠뜨려 버린 것이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몸이 먼저 나간 것인데 너무도 빠르게 일어난 일이기에 아무도 말리진 못했고 당황한 시어머니는 물속에 빠져 한참을 허우적거리었어요. 저 역시도 제 행동에 놀라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가 이런 식으로 분출된 것이 틀림없었는지 차마 손을 뻗고 싶은 마음마저 안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와서 서둘러 시어머니를 일으킨 후 갑자기 커다란 손을 들어 제 뺨을 치더라고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어디다 손을 대? 우리 엄마 다치면 어쩔 뻔했어? 가뜩이나 힘드셨던 분이. 순간 볼이 확 달아오르는데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종 취급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 당신이야말로 하자야.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마저 밀어 계곡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수영을 못하는 남편 역시 얕은 물에도 똑같이 허우적거리는데 그 꼴이 새삼 웃기더라고요. 제가 비웃자 남편이 씩씩거리며 저에게 달려드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전 그대로 펜션으로 들어가 수육을 삶은 통을 들고 왔어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수육을 들어 아주 시원하게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고기 맛 봐라. 맛있지? 이제 네가 삶아. 그리고 전 아들 손을 잡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젠 정말로 이혼이 답이더라고요. 아들에게 잘 설명해 준다면 언젠가 아들도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이미 아들은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아는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또래답지 않은 성숙한 말을 해주는데 괜스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리며 집으로 왔고 나중에 이 일을 동서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마음속 동아줄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동서도 역시나 제 결정을 지지해 주더라고요. 형님, 잘 생각했어요. 저 사실 그날 형님이 내내 그런 취급받는데 못 도와드린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괜찮은 변호사가 있어요. 혹시 소송할 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때 동서가 정말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동서는 제게 변호사까지 지원해주겠다고 말했고 자기 지인 변호사에서 사무실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며 일자리도 제안했어요. 경제력이 필요했던 제게 너무도 반가운 제안이었죠. 남편은 물론 절대 아들을 넘기지 않겠다며
온갖 비열하고 더러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동서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유능했던 건지 덕분에 저는 양육권 소송에서 승리해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남편에게 위자료도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님 동서 사이는 아니지만 동서만이 내 편이었던 곳에서 동서 덕분에 버틴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도 동서 덕을 톡톡히 본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형님. 당연한 일을 한 걸요.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마운 동서와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되기로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전 시댁이 저를 찾아오게 된 건데요. 제게 손주를 뺏긴 게 분하셨는지 시어머니가 절 찾아와서 손주를 내놓으라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동서에 대한 배신감도 크셨는지 동서까지 거론하여 온갖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 년이 착한 둘째 아가까지 홀라당 꼬셔가지고 내 손주를 빼서 너 정말 죽어보고 싶으냐? 응? 천한 것을 받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충성할 것이지 어디 감히 이혼이니 뭐네 하며 내 아들을 이혼남 만들어? 네가 잘난 게 뭐 있다고? 네, 어머님. 저 잘난 거 하나 없고 어머님 말대로 저는 어머님 아들 이혼남 만들면서까지 이혼했는데요.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뭐야? 우리 애도 남편 없는 거 잘 받아들이고 있고 저도 남편 없으니 너무 행복해요.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는데 제 결정이 너무 늦었죠? 지금에서야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잘난 이혼난 남편에게 걸맞는 며느리 어머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리고 한 번만 다시 제 집에 함부로 쳐들어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 경비원을 부르든 할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유, 세상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의 졸도할 듯 쓰러지셨고 옆에 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재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후 동서의 지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생활비를 벌었고 하늘이 도와 뜻밖의 행운까지 거머쥐게 되었어요. 서방님이 조심스럽게 알려주신 주식에 돈을 넣었는데 그게 우연찮게 몇 배로 뛰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이 생겨 블로그에 재테크 정보들을 공유하며 가끔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경제력이 뒷받침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이 삶이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기 그지없답니다. 왜 지금까지 그 시댁이랑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제 선택이 후회될 만큼이요. 아, 그리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다행히 우리 아들은 저의 결정을 이해해 줬어요. 제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던 게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걸렸다고 하면서요. 아들은 전 남편과 가끔 만나긴 하지만 그닥 정을 느끼지 못하겠는지 언젠가부터는 만나는 것도 조심스레 거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제 아들도 저도 행복한데 뭐가 더 필요할까 싶네요. 혹여나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실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엄마란 이유로 며느리란 이유로 희생해 오셨다면 이제 그만 멈추시고 조금 더 본인이 행복해지실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늘 선택할 수 있답니다. 제가 살아온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